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뭘 비교하냐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의 결과, 그 다음에 지금 나. 이 사람의 과정은 안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종목 분석을 했고 얼마나 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러면 수익률만 계속 보실 거예요. 과정이랑 비교하게 되면 비교의 대상을 격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감 높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교수님, 요즘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자존감의 정의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외부의 성취나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나를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다음에 외부의 평가, 성취 이런 거에서 좀 자유롭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게 진짜 자존감이 높아서 좋은 건지 아니면 쓸데없이 자존감이 강한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가 쉽게 차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결정적인 행동 한 가지만 뽑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의 결과와 나의 과정 혹은 나의 결과를 비교하면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분들이 뭘 비교하냐면 엄청난 수익을 올린 사람의 결과, 그 다음에 지금 나. 이 사람의 과정은 안 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종목 분석을 했고 얼마나 했으며 지금까지 어떤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는지 이런 거 안 봅니다. 그러면 수익률만 계속 보실 거예요. 200%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그 과정을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최근에 그 흑백 요리사 보셨죠? 거기에 후덕죽 셰프가 나왔잖아요. 후덕죽 셰프를 보면서 아무도 그분과 비교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덕죽 셰프를 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생각은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지에 집중해서 아, 나도 저런 과정을 겪어가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정이랑 비교하게 되면 비교의 대상을 격상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존감 높은 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높은 척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한 끗 차이일 것 같은데 주변의 평가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높은 척하는 가짜 자존감을 이겨낼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가짜 자존감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가짜 자존감 혹은 불안정한 자존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내가 나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비교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다음 비교에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우월한 느낌을 자꾸 가지게 된다면 그건 피하셔야 됩니다. 그럼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비교하셔도 되는데 그걸 피드백으로 생각하셔야죠.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구나. 이렇게 피드백으로 생각할 때 저는 그게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본인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성장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이라는 건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을 보시고 나의 이전과 비교했을 때 뭐가 나아졌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다가 아니라 내 자신만을 비교했을 때 전보다 나아졌다라고 하면 그게 맞아요. 성장인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본인만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도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율성일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그럼 교수님, 우리가 나르시시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있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만 집중해가지고 나는 참 잘난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 최면하는 이 나르시시즘과 가짜 자존감과는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측면이 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들 중에 가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방어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르시시스트 기본적으로 본인만이 독보적으로 우월해야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꾸 이제 비교하면서 깔아뭉개죠. 상대방을 네.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왜곡된 자존감은 어린 시절에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타고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 다 있는데요. 어렸을 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아이들을 다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항상 나는 네가 이러이러하다면 좋아. 전제 조건을 다. 네, 조건을 다는
그런 사랑 표현은 위험합니다.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가 원하는 그걸 충족시켜줘야 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꾸 자기 부족하거나 안 좋은 모습 자꾸 들여다보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되나 단점에만 집중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근거 없는 자존감이랑 연결되는 건데 부모님들 중에 현실과 괴리된 과도한 칭찬을 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보기 너 천재야 이런 칭찬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조부모들이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머리 좋다는 칭찬 하지 마시라. 머리 좋다고 칭찬하시면 자기 머리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돼 하면 얘네들이 진짜 조금만 하고 딴짓한다.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과 괴리된 칭찬을 자꾸 하시다 보면 심지어는 부정행위도 서슴지 않게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재라 그랬죠. 그럼 천재는 이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보는 시선은 있죠. 그러면 안 보일 때 부정행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을 좀 잘 다뤄주셔야 돼요. 인간은 정말 다양한 감정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꼬리표를 붙여놓고 그런 거는 절대 경험하지도 말고 밖으로 드러내지도 말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감정을 무시당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전혀 인정해주지도 않고 그러면 좀 위험합니다. 내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일종의 정서적 방치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모가 너무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누구와 비교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금기시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올바른 칭찬 기준은 있을까요? 뭐 현실적으로 해줘야 돼요? 사실 방금 나눈 대화에 답이 있었는데 칭찬은 과정이나 노력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이건 관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난 일주간 평소에 안 하던 무언가에 집중했어요. 그럼 그걸 칭찬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평소에는 주의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걸 하니까 그 심지어는 놀이나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집중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엄청 집중력이 대단하던데 이게 재밌었어? 그러면 신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재밌는 거 할 때 집중력이 좋아지는구나. 그럼 그런 거 더 찾아보자. 이렇게 칭찬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다며? 좋아. 이거는 노력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너무 추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노력으로 칭찬을 하실 때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쟤는 3일 정도 투자했다는데 너는 일주일 투자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비교는 금물입니다. 네. 이건 반대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그 친구가 뭘 잘못했고 뭘 했고를 조목조목 짚어서 얘기하는 부모는 어때요? 그런 경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그 행동을 교정해 줘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교정해 주셔야 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쓰셔도 됩니다. 근데 부모님이 아이들과 대화하는데 거의 매일 나 객관적이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줄게 하면서 지적질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안 받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로만 듣겠죠. 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방법은요, 본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어렸을 때 이런 공부가 참 싫었어.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책 사이에다 뭐 놓고 봤다? 뭐 이렇게 자기가 했던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한두 개 정도.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이 비법을 알려주시는 게 되기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아빠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유도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방법은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력을 칭찬을 하세요. 아이가 지난 한 달 동안 되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상만큼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 난감하거든요. 이걸 분리해서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아빠 깜짝 놀랐어. 4주 동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부분은 내가 그동안 못 봤어. 이렇게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 근데 왜 이 결과가 이렇게 안 좋았을까? 또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4주 동안이나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았다면 너의 노력이 너무 아깝잖아. 그러면 여기서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 라고 대화를 유도하실 수 있죠. 그럼 아이가 자기가 했던 것들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럼 그때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평생 타인과의 비교 우위에서만 행복을 찾으려고 할 때 사실은 불행해지잖아요. 그럼 네. 우리 마음에는 어떤 병이 생기게 되죠? 지금 불행하다고 말씀하신 게 네.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다른 사람, 외부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제나 비교 대상이 있고 언제나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밀려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안감은 상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우위에 섰어요. 그러면 좋으냐? 아주 짧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또 비교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허함이 밀려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한국 사람들만 보이는 번아웃이 옵니다. 보통 번아웃은요. 일이 많아서 보는 게 여러 나라들의 번아웃인데 한국에서는 일이 많다고 번아웃이 오지 않습니다. 한국은 성실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래서 일할 때도 놀 때도 열심히 합니다. 좀 웃긴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캉스. 호캉스는 호텔과 바캉스의 합성어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쉬러 가는 건데 한국에서는 호캉스 갈 때 그 어느 누구도 쉬지 않습니다. 보통 3시에 체크인이잖아요. 한 12시쯤 가세요. 그래서 체크인 전에 하실 수 있는 거 다 미리 계획 짜서 즐깁니다. 열심히 즐기시고요. 체크인 한 다음에 또 촘촘히 시간 계획에 따라서 즐기고 그 다음 날까지 원래는 3시 체크인 11시 체크아웃이면 저녁 아침에서 2끼 드셔야 되는데 야식까지 하면 3끼 한 7끼씩 드시고 오세요. 왜냐면 그게 제값을 맞아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열심히 뭐든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서 일이 많다고 번아웃이 오진 않는데요.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면 순간순간 자신을 쉬게 할 수 없어요. 채찍질만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인정하려면은요. 뭐가 좋은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비교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과정을 비교할 때 좋은 점은 뭐냐면 과정에서 차이점을 정보로 쓸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걸 몰랐구나.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제 알았네 하면서 그걸 정보로 사용하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이긴 결과가 아니라 네. 나의 과거와 비교해주는 구체적인 인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덕목이죠.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때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는 거는요.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고 그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어요. 그러면 기준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나의 성장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여전히 성장 모드에 있어요. 그 상태로 쭉 가면 당연히 내 노력이 결실을 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근데 지금의 나와 누군가의 지금 혹은 누군가의 과거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기준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하는데 기준이 약해질까요? 그럴 가능성 별로 없거든요. 기준 점점 세지고요. 그럼 점점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나는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네.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이더라고요. 네.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거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무안하지 않게 내 의사는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수님만의 비법이 있습니까? 와, 저도 사실 거절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섭외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래서 어떻게 거절하는지를 알려드리면 이게 사실 영업 비밀을 알려드려요. 뭐 나름대로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는 일단 상대방의 요청을 먼저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제 상황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좋은 기회를 주셔서 혹은 이런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렵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때 좀 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럼 이해는 할 것 같은데 항상 우리 입버릇처럼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이 말도 사실은 그냥 맞아요. 인사처럼 얘기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났는데 진짜 다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무조건 갑니다. 두 번째로 컨택을 하게 네.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공수표라는 거를 아시게 되면 저의 거절의 효과가 매우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심을 담아서 내 상황을 그렇습니다. 표현하는 게 중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내 욕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면 어떤 경험들이 필요할까요? 이거 한국 분들이 제일 모르시죠. 왜 모를까요? 그냥 수동적으로 네. 부모들의 교육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측면이 분명히 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도 사실은 말씀하신 그 환경에서 자라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의 혹은 문화적인 특징을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한국은 비교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근데 비교를 하면은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나에게 지금 없는 거. 결핍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다기보다는 남들 먹이는 만큼, 남들 입히는 만큼, 다른 집
공부시키는 만큼은 그래도 나도 해줘야지. 이거는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어디에도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런 것만 찾아 나갔기 때문에 진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기회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걸 인지심리학에서는 want와 like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want가 원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want는 사실 결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충족시켜주면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 막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 말씀하셨는데 결핍을 충족시켜줘야 행복할 준비가 됩니다. 결핍은 불행을 막아주는 거지 행복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갖춘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봐. 안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여행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계속 고민하다가 야, 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러고 오세요. 너무 거창하게 하셔서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건 사실 일상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먹을 때.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만큼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나의 일상에 있는 어찌 보면 작아 보이는 그렇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재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를 너무 거창하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찾자.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강박에서 좀 탈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이유를 또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그냥 좋아하는 건 소소하게 즐기시는 거지 그걸 뭔가 조건으로 붙이는 순간 진짜 내가 즐기기는 어렵거든요. 그 마인드가 중요하네요. 네. 오늘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존감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살아가는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을 보태 주실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들 그동안 애쓰신 모습 존중하고요. 사람들에 따라서 속도가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그게 본인을 성장시키는 그 과정이라는 거 저는 확신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너무 지치지 마시고 후벅두벅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